너 지금 비밀번호 바꿀 거야? 지금 네 시어머니랑 해보자는 거지? 결혼 초기 2년 동안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도 없으셨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 외에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댁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정도였고 명절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왕래가 없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간섭 안 하시는 거 정말 다행이지?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야.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선지켜주시는 시어머니 많지 않잖아.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에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음식이 든 커다란 봉투를 들고 서 계셨죠.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이고,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냥 왔지.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둘이 제대로 먹고 사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가져오신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첫 방문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은 집에서 재택 근무 중이라서요. 뭐 그런 것까지 연락해? 우리 사이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예고 없이 오셨고 제가 집에 없어도 혼자 들어와 계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안방 옷장을 뒤져서 정리 상태를 체크하셨어요. 제 화장대 앞에 서서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기도 했고요. 이런 색깔은 너무 진하잖아. 며느리가 이런 거 바르면 안 돼. 그건 제가 쓰고 싶어서 산 거예요. 쓰고 싶다고 다 쓰는 게 아니야. 이젠 남편도 있는데 단정하게 해야지.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잠시 긴장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샤워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서 계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화장실 휴지 떨어진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고 했지. 지금 제가 샤워 중이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뭐 어때? 뭘 그렇게 놀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사생활, 제 공간, 제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악의는 없을 거야. 그냥 며느리 챙기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건 챙기는 게 아니라 침해야. 나한테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할게.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서 할게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사적인 공간과 명확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했어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시거나 냉장고를 정리하시거나 심지어 제 옷장을 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제 화장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화장품 어디 두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거 내가 버렸어.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천박하더라고. 결혼한 여자가 그런 거 바르면 술집 여자 같아 보여. 네, 버리셨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물건을, 제 돈으로 산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다니. 왜 그래? 시집 온 여자가 단정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맨날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며느리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제 물건이잖아요. 어머님이 맘대로 버릴 권리가 없으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렇게 나와?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내 화장품 다 버리셨어. 이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그러셨다고? 왜 그러셨대? 색이 천박하대. 술집 여자 같대. 남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네가 예쁘게 보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예쁘게 보이라고? 남의 물건 마음대로 버리는 게 예쁘게 보이라는 거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난 몇 달간 계속 말한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예고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너 이 커튼 너무 어둡지 않아?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저는 이 색이 좋아서 골랐어요. 아니야. 이건 바꿔야 해. 당장 버려라. 내가 다음에 밝은 색으로 사다 줄게.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시어미가 해주겠다는데 고맙게 받아야지.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걸고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바람에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나가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 공간과 제 시간, 제 물건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저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카드키로 문을 열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도 없었고 저는 온전히 제 시간과 공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재택근무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미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물었어요. 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어? 그래, 바꿨어. 왜 바꾼 거야? 엄마가 집에 못 들어오신대. 그러려고 바꾼 거야. 어머니가 맨날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니까. 야,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며느리 챙겨주려고 오시는 건데.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는 거야. 내 물건 마음대로 버리고 내가 하는 일 방해하고 이게 전부 내 사생활을 침해하시는 거라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사생활 침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건 아니야. 나한테도 내 공간이 필요해. 어쨌든 비밀번호 다시 알려줘. 엄마가 서운해하시잖아. 싫어.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이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화가 난 채로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방문도 없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없었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완전히 깨졌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또 바꿨어? 아니, 안 바꿨는데.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짐을 들고 들어오더니 곧장 도어락으로 갔어요. 이거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왜? 지금 비밀번호 멀쩡한데? 우리 엄마도 알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이 얘기 또 하는 거야? 좋아, 네가 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럼 나도 똑같이 할게.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여보, 현관 비밀번호 왜 바꾼 거야? 너도 당해봐.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집에 못 들어가잖아. 카드키도 없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물어봐. 나는 엄마한테만 알려줬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복수하듯 저를 집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저는 그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호텔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리며 제 삶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어락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전 중에 갈 수 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수리공이 도착하기 전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변호사 사무실 몇 곳에 상담 예약을 넣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2시간 후에 수리공이 도착했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서 기존 키패드를 철거하고 완전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운동기구, 옷장 가득 걸린 남편의 옷들, 서재에 있는 게임기와 노트북, 침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남편의 짐들까지 꽉 차 있었죠. 이제 이 공간에 네 자리는 없어. 저는 침착하게 박스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용 큰 박스를 여러 개 주문해뒀거든요.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과 셔츠, 바지와 넥타이를 하나하나 꺼내서 박스에 담았어요. 정성스럽게 개어서 넣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옷을 구겨넣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처럼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양말과 속옷, 운동복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와 세면도구, 향수도 모두 담았어요. 다음은 서재였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게임기와 컨트롤러, 노트북, 태블릿, 각종 케이블과 충전기까지 전부 박스에 넣었습니다. 책꽂이에 있던 남편의 책들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거실로 나와 운동기구를 봤습니다. 덤벨, 요가매트, 폼롤러까지. 무거운 물건들이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박스에 담거나 뽁뽁이로 감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총 5개의 큰 박스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해서 시댁 주소로 착불 배송을 신청했어요. 오늘 중으로 배송 가능할까요? 지금 출발하면 내일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택배기사가 박스들을 실어 나르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만 같은 집이었어요.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제 화장품만 놓여 있었고요. 거실은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운동기구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요. 저는 깨끗해진 집을 보며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퇴근하는데 저녁 뭐 먹을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에 앉아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열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야, 너 마음대로 도어락 바꿨어?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뭐야, 집이 왜 이래? 뭐가 별로 안 달라졌는데. 남편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자신의 운동기구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내 운동기구는? 덤벨 어디 갔어?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뭐? 남편은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내 옷들은? 양복이랑 셔츠 다 어디 갔어? 그것도 어머님 댁으로 다 보냈지. 너 지금 장난해. 남편은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빈 책상과 사라진 게임기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노트북이랑 게임기는? 이것들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전부 택배로 보냈어, 착불로. 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미쳤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려?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야. 어머님 댁으로. 내일이면 도착할 거야. 당장 다시 가져와. 싫어. 남편은 화가 나서 소파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너 진짜 유치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치한 건 누군데? 비밀번호 바꿔서 나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건 네가 먼저 엄마를 못 들어오게 했잖아. 어머니가 무단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게 문제였던 거고, 나는 내 공간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근데 너는 복수하려고 나를 집에서 쫓아낸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호텔에서 잤어. 내 집에 못 들어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미안해.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엄마 편만 들었고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네 물건들 시댁으로 보낸 건 복수가 아니야. 이제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이미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우리 5년을 함께 했잖아. 5년 동안 나는 계속 참았어. 어머니의 간섭도 너의 무관심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너무 늦었어. 어제 당신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은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시댁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텅 빈 집에서 처음으로 홀로 잠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이 확실하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도 명확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제 명이었어요.
정확히는 친정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거였지만 명의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해 보였어요. 여기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고 남편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 좀 했어.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내가 진짜 이번엔 달라질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몇 번째 달라질 게야?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이번엔 진짜야.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말할게. 앞으로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그건 이미 늦었어. 당신은 나보다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시어머니를 두둔하는군요. 어머님이 혼자라 힘드신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남의 사생활을 침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며느리 화장품 버리고 욕실까지 침범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건 엄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좀 심한 정도가 아니야. 명백하게 선을 넘는 행동이었어.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새 이혼 서류를 집어서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온 김에 이거 서명해줘. 진짜 끝까지 가려고?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남편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더 잘 살 것 같아. 집은 어떻게 하려고? 재산 분할하려면 이 집 팔아야 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분할받을 게 뭐가 있는데. 이 집도 반은 내 거잖아. 우리가 같이 살던 집인데.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사주신 거야. 결혼 전부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차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은 주장할 만한 재산이 없어. 오히려 내가 양보해서 당신 개인 물건들 돌려준 거야. 이럴 수가. 남편은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굴었지만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었던 거죠. 너무 오래 참고 견뎠어. 어머니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만든 건 너야. 비밀번호 바꿔서 나를 집에서 쫓아낸 그날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 시댁으로 가면 되잖아. 당신 짐은 이미 다 거기 있고. 정말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펜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적히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후회하면 후회 안 해 절대로.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협의 이혼이니 빠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끌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계속 술만 먹으면서 울고 있어. 너희들 이혼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이혼하기로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드나드신 것 때문이에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 내가 너 챙겨주려고 한 건데. 챙겨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사생활을 침해하신 거예요. 제 물건을 버리고 욕실까지 침범하시고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시고. 그건 내가 좀 심했지. 그래도 이혼까지는.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 어머님과 저는 남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선을 넘지 않으셨다면, 남편이 제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틀 후에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정말이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당신은 잘 살 거야. 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잖아.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그러면 재산 분할이라도 조금만 해주면 안 돼? 나도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법적으로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이 집도 차도 전부 혼인 전 재산이야. 게다가 이혼 사유가 당신 쪽에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힘들 거야.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없어. 절대로.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도 응하겠다고 했다더군요. 법원에 갔던 날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다가오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는 법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정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포기했고 저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양쪽 모두 빠른 이혼을 원했으니까요. 조정이 끝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끝내도 좋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어머니와 오빠도 잘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전부 제 취향대로 다시 꾸몄어요. 거실에 있던 무거운 가구들을 밝은 색으로 바꾸고 침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초를 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실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재택근무를 할 때도 방해받지 않았고 제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만약 그때 참고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살면서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물건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의 립스틱을 바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 수 있고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